네. 저도 아까 중간에 와서 이제 보고 있는데 꽤나 힘든, 저보고도 앉아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라 이러면은 정말 힘들 것 같고, 또 이제 저녁 시간에, 특히 이제 이 시간대가 되면은, 네. 평상시에 있었어도 힘든 시간이잖아요. 근데 또 되게 무거우면서도 좋을 수도 있고, 네, 저 또한 한번, 이렇게 지금 영상이 남겨지기는 있지만, 네, 가차 없이 저도 한번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조금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해상풍력과 바다세 그리고 환경의 평가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KI에서 지금 이제 제가 자연환경 연구실에서 정책 쪽 일을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도 이제 계속 지금도 하지만 환경의 평가서 검토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여러 가지 평가서들에 대해서 자연환경, 특히 이제 동식물 관련해서 이제 검토 의견을 작성을 하고 KI의 의견이 정리가 되면은 이제 이거를 환경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었고요. 지금은 자연 정책 적인 일을 더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풍력이라든가 공항, 특히 이제 새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해상풍력과 관련돼서는 처음 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을 이제 좀 해봐야겠다. 또는 여기 계시는 그 어떠한 분도 내가 한번 바다 어딘가에다가 풍력 사업을 한 2040년쯤에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계획서를 이제 과거에는 산업부, 지금은 이제 환경부로 기후부로 바뀌었죠. 거기다가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되게 간략한 한 두세 장 정도의 이제 계획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여기가 입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해달라라고 하면은 저는 써서 이제 드리는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해상풍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히 이제 새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하면 해상풍력도 필요하죠. 저희가 어쨌든 재생에너지라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어떤 국가에 있어서도 해상풍력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단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는 생물다양성, 즉 새라든가 자연환경 측면에서 정말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가치가 확인된 곳에서는 하지 말아달라 이야기인 거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료집을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풍력으로 넘어가기 전에 새와 관련되는 조금 왜 평가에 어떻게 좀 적용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뭐 공개되어 있습니다. 플라이트 레이더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이 순간 항공기들이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보는 과정입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한 13년 넘게 좀 살았었는데요. 갑자기 끊겼죠? 네, 13년 정도 넘게 살았는데 이제 뭐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을 때 이제 부모님이 오신다든가 하면은 딱 요거를 띄워놓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타신 비행기가 지금 좀 어딘가 날아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제 도착하기 전에 어디쯤 왔을 때 이제 공항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죠. 가끔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탄 비행기도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이렇게 좀 하는데 뭐 보안 때문에 뭐 다른 이름으로 한다든가 하게 되는데, 이 경로가 비행기도 다니는 경로지만 결국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루트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비행 경로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경로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루트가 이게 나오는 게 22년도 2월 달까지 우리가 유럽을 감에 있어서의 지금까지는 저렇게 한국에서 출발하면은 뭐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특히 뭐 최원섭 박사는 얼마 전 영국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출발해서 저 위쪽으로 해서 넘어가면은요, 영국까지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기억으로는 12시간 정도면 갔습니다. 조금 더 하면 13시간? 이렇게 정도 갔는데, 지금은 23년도 2월은 아래처럼 바뀌었습니다. 제가 23년도 겨울에 이제 영국을 갔다 왔었는데, 기억으로는 런던까지 가는데 16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밥을 3번 주더라고요. 네, 뭐 2번은 간식, 뭐 1번 간식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바뀐지 아시죠? 전쟁 때문에. 네, 경로가 다 막혀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가 바뀜으로 인해서 뭐가 늘어났죠? 비행 시간이 늘어났죠. 네, 비행 시간도 늘어가고 연료도 많이 소비하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마 기억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루트 하나 바뀌는 것이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뒤에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환경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경로나 내용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거는 이제 제가 조금 최근에 많이 강의할 때 쓰는 슬라이드 내용이긴 한데 생물들이, 즉 아까 비행기인 경우는 철저하게 뭔가요? 전쟁이라는 불가피하는 것 때문에 비행기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혹은 미사일에 맞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혹은 판단에 의해서 경로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리 경제도 비슷합니다. 뭐 최근에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쁘다 좋다 하지만 가장 핫한 게 뭐가 있죠? 주식 있죠. 네. 최근에 카페 가면은요, 여기저기 주식 앱들 띄워놓고, 뭐, 삼성, 하이닉스가 막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경제 시장에서 주가 가격도 그렇지만 어떤 경제에 있어서의 가격이라든가 뭔가 결정하는 거를 과거에는 시장에서 어떤 스스로에 의해서 우연히 맞춰져 간다. 즉, 우연히 쌓여서 패턴이 된다는 식으로 과거에는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부분이 정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 어떤 젊은 학자인 존 네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학자이시고 이분이 이제 오른쪽 아래 한 장짜리 논문을 쓰면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여기는 분명히 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교실을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2001년도 개봉을 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거의 한 2011, 2년생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나이를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내용은 뭐냐면은 우연히 시장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결국 목적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의 결과물로서 나뉘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데 이걸 주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가진 돈이 얼마가 있고 내가 판단했을 때 아, 주가가 지금 올라가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SK스 하이닉스 뭐 삼성 다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결정을 하는 거죠. 다 월요일 날 오를 것이다. 아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나는 사서 떨어져도 큰 문제 없어 하면은 사는 거고요. 아, 나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 그리고 단기간이 필요해. 이러면 이제 조금 고민을 하겠죠.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최선의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의 균형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균형의 이론을 저 뇌시라고 하는 학자가 제안을 했었고 그거를 뇌시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철저하게 경제학이잖아요. 근데 이 뇌시 균형이라든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이 이론이 실제로는 자연환경, 즉 생태로 넘어와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생물이 어디에서 살고, 즉 서식지죠. 뭐를 먹고, 먹이와 관련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모여 있는지, 구성들이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잘 유지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고, 우리가 위에 있는 책자들, 베스트셀러에서 우리가 보는 부분들인데 결국 생물의 입장에서도 어디가 서식지가 중요하고 휴식지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존 관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새 입장에서는 본인들 스스로가 아 여기가 내가 쉬고 싶은 곳 여기가 내가 먹이 먹고 싶은 곳 결정해서 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해주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생물들이 과연 얼마만큼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또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연의 일치로 가는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큰 가시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도 연구도 했었지만 똑같이 이제 물고기도 같이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가시고기라는 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보통 이제 부성에 관련돼 가지고 책자도 나왔고 막 여러 가지 소설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가시고기에 번식하는 환경인데요. 되게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은요. 저는 이제 가시고기 연구를 처음 했었을 적에 제일 신기했던 게 얘였습니다. 저는 새를 연구하면서 둥지는 새만 짓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시고기도 둥지를 짓습니다. 물 속에서. 그러면 뭐냐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 수컷이고요. 이렇게 은색 색깔이 그냥 평범하게 되어 있는 애들이 암컷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컷들이
짝짓기, 번식기 때가 되면은 여기 있는 모래라든가 수초라든가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지어요. 그 흥미로운 거는 얘네 몸 바깥에 풀처럼 약간 이제 찐득한 게 만들어지면은 그거랑 모래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딱 기다리고 암컷들, 즉 알을 벤 암컷이 오면은 이 수컷이 유인을 합니다. 먼저 춤도 추기도 하고요. 가서 뭐 키스도 하고요. 심지어 일본에는 이상한 애는 약간 이 끝에 있는 핀이 살짝 휘어져가지고 암컷을 딱 낚아치기 해서 자기 둥지를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둥지에다가 알을 낳도록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암컷은 알을 한 500개에서 많으면 한 700개 정도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 빼서 한 알 한 알 카운팅도 했고요. 세보기만 했으면 더 어린데 얘를 현미경을 갖고 다 사이즈를 다 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때 시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아무튼 그럼 되게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그렇게 한 700개, 800개 되는 알을 갖고 있는데 이 둥지에 가가지고선 알을 다 낳는 게 아니에요. 얘는 좀 괜찮은데 하면 한 100개 낳아주고 다른 데 가가지고 한 50개 낳아주고 저기는 멋있는 수컷인데 그럼 한 300개 낳아주고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떠나요. 그러면은 수컷이 얘를 다 케어를 해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부성에 관련되는 이야기로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알을 낳는 것도 결국 암컷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하고 수컷 또한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하는데 여기에 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제가 이제 엄청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신기한 생물의 세계여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얘가 가시고기예요. 근데 가시고기를 보면요, 우리는 흔히 물고기나 뭐 새도 그렇지만 뼈가 있고 근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육 바깥에는 소위 이제 스킨, 껍질 있죠. 피부가 있고요. 얘도 똑같거든요. 근데 가시고기는 독특하게도 요 빨간색이 뭐냐면은요,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또 다른 갑옷 같은 껍질이 있습니다. 뼈 같은. 그리고 그 바깥에 피부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 피부가 있는데요. 피부와 근육 사이에 또 다른 뼈와 같은 딱딱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학술적으로도 갑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갑옷이 이렇게 빨갛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재미난 거는 가시고기는 바다에서도 살고요. 그리고 담수에서도 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가면 이제 보호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바다에서 사는 애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몸 전체가 갑옷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담수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갑옷이 없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소금과 관련되는 거는 이제 최근에 확인이 된 거고요. 자, 소금 때문에 유전자가 바뀌어서 이게 갑옷의 수가 결정이 되는 거는 이제 최근에 사이언스 네이처에 논문이 나왔던 거고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왜 소금이 아닌 무엇 때문에 줄어들게 됐을까요? 바다에 있으면은 뭐가 많을까요? 그렇죠. 바다에는 포식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는 이렇게 갑옷을 많이 덮습니다. 그런데 담수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포식자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보호할 수도 있는데 담수에서는 포식자가 적어요. 근데 갑옷이 있으면은 수영하기가 좋을까요? 쉬울까요? 나쁠까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수로 올 때는 불필요하니까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환경에 있는 염분 온도를 가지고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유전자의 조작에 발현하는 거가 변화가 돼서 이러한 경향이 생깁니다. 이 다음 단계 가서 어떤 연구까지 하냐면은 이 상류에 있는, 즉 없는 애들하고 갑옷이 많은 애들하고 둘이 결혼을 시켰더니 중간에 있는 돌연변이가 아니라 중간 과정에 있는 애도 나오는 이런 것들까지 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생물들이 스스로 계획에서 전략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거를 사람처럼 뭔가 생각하고 아니면 뭔가 전략적으로 꾸미고 만들고 할 수도 있지만 생물들은 결국 이 갑옷의 수를 환경에 따라서 어떤 몸의 형태가 변화됨에 의해서 적응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갖게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못해 새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도 그렇고 모든 생물들은 결국은 주어진 환경에 각각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나온 결과물이 우리가 지금 보는 과정이다. 우연히 그냥 어쩔 수 없이 된 그런 거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이렇게 셀렉션이라고 하는 교과서가 나오고 관련되는 연구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저도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 사 쪽에 같이 이제 맥주도 마시고 했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속한 데가 맥길이라는 대학교이고요. 맥길 대학교에서 있는 많은 연구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오본, 우리나라는 K본이라고 있고 엄밀히 따지면 지오본 K본이다 여러분들 하시는 이런 개펄키퍼스 시민과학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큰 그룹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내용들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바들을 많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결국은 어떤 셀렉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셀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제가 연구했었던 목도리도에 대한 부분의 하나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목도리도 혹시 목도리도 보신 분 있으시나요? 네, 많이 계시군요. 제가 자랑할 거는 목도리도를 보면 우리가 정말 운 좋게 보는 게 이런 애들 가끔 보죠. 혼인기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거의 암컷과 같은 형태를 많이 보시게 될 건데 목도리도의 영어 이름은 러프라고 합니다. 왜 러프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중세시대 때 이렇게 목에 두른 거를 러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러프, 우리나라는 목도리 한 것 같다. 이래서 목도리 소예이고요. 제가 한번 개펄키퍼스 갔더니 이렇게 많이 조사한 포인트들을 많이 좀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목도리도 연구를 할 적에 얘네들 이제 번식 연구를 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더러운 애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저희가 그 사육장에서 이제 실험을 위해서 한 350마리 정도 키우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제 번식을 시키는데 이제 지금처럼 번식기 때가 되면은 이렇게 바닥에 잔디를 깔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왜 잔디 사오면은 롤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시멘트 위로 되어 있는 위에다가 쫙 펴주면은요. 얘네들 이제 알 낳고 번식하고 뭐 지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기저귀를 갈아주듯이 일주일마다 얘를 갈아줘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깔아줄 때는 좋으나 일주일치 그 소변과 대변 목도리 뒤에 이게 바글바글 된 거를 이제 맨손으로 불러서 빼고 한때 정말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지만 부르면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재밌는 거는 수컷이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 진한 검은 애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실제 이거를 저희가 학술적으로도 절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번식기 때가 되면은 목도리 교회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넓은 들판에 수컷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하는 형태를 하고 있으면은요. 이 주변에 암컷들이 댄싱장처럼 모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컷하고 암컷이 짝짓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짝짓기를 하고 나서 암컷은 떠나요. 그리고 암컷이 딴 데 가가지고 자기가 둥지를 짓고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아까 각시고기하고 완전 반대죠. 근데 이 수컷이 재밌는 거는 이렇게 타입이 3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색깔이 진한 애들은 이제 테라토리라 그래가지고 자기 공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가장 센 애들이에요. 얘가 전체 수컷의 한 80% 정도 됩니다. 80에서 85%라고 하는데 그럼 얘 하얀 애는 뭐냐? 얘는 얘를 따라다니는 위성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넓은 들판에 이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수컷이 이렇게 절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테라토리라고 하는 애들은 다 이런 그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암컷을 유인할 수가 있는데 이 위성형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스스로가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테라토리라는 애가 해놓은 곳에 와가지고 야, 나 너 그룹에 껴도 되니? 라고 물어보면 얘가 저리 가! 이러면 얘는 딴 데 가야 되고요. 그래, 내 옆에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절하는 표정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컷들이 오잖아요. 되게 재밌는 거는 얘가 짝짓기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줘야지만 암컷하고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그러면은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얘는 전체 중에 한 15에서 13% 정도가 되고요. 남은 한 2, 3%는 뭐냐면은요. 요렇게 혼인깃이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 번식깃이 나오는 애들이 아니라 암컷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번식깃이 안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위장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암컷으로 위장을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암컷들이 주변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운데는 암컷형으로 되어 있는 수컷이 그 암컷들 무리에
교묘하게 껴있다가 얘네 둘이 짝짓기하고 딱 바쁠 때 이제 슬쩍슬쩍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한 3% 정도입니다. 그럼 되게 재밌죠. 근데 이게 얘네들 사이에서는 각각의 번식 전략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유지가 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고요. 그 비율이 가장 최적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는 이렇게 번식기에 있는 혼인기보다는 대부분 번식이 끝나서 이제 바뀌는 거를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세 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로토리, 세럴라이트, 얘는 이제 위장형인 거고 암컷인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다 비슷하게 생겼죠. 네, 똑같은 암컷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 오는 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다리 보면은 얘가 이제 암컷이고 얘가 이제 그 페이더라고 해서 위장했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국제사회에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목도리 도유의 이 혼인개시 너무나 멋있어서 이렇게 연구라든가 이런 그림에서도 많이 이런 형태를 따고 있는 되게 흥미로운 종이고요. 얘네들에 있는 이런 번식 전략도 결과적으로는 우연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들은 또 하나 이제 알을 낳죠. 아까 가시고기가 알을 한 600개, 800개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들이 알을 낳는데 새들이 알을 낳는 것도 그냥 낳지도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새들이 알을 낳는 거 관련해 가지고 둥지 알을 낳고 나면은 지금 이제 한참 번식해서 부화 한참 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알들을 막 낳는데 무작정 알을 낳을 것이냐 또는 계획에 의해서 알을 낳을 것이냐 라는 한번 궁금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또 옛날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데이비드 렉이라는 교수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얘는 뭐냐면 박새가 보통 적게 낳는 애들은 한 8개, 많은 애들은 한 18개, 20개까지 알을 낳습니다. 되게 많이 낳죠. 참고로 새들은 하루에 알을 하나씩밖에 못 낳습니다. 또는 이틀에 하나, 경우에 따라서 낳는데 얘네들이 이제 알을 한 10개 정도 낳는 박새를 가정으로 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뭐냐면 알을 낳다가 한 5개, 6개쯤 나왔었을 때 알을 낳으면 하나씩 뺍니다. 둥지에서. 그러니까 박새는 계속 알을 낳아요. 빼고 봤더니 한 60개, 70개까지 알을 낳는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네. 제가 매번 쓰지만 보통 이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과 같이 우아하는 반응을 보이시는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양계장 가보셨나요? 양계장 가보면 암탉이 알을 매일 하나씩 낳고 주인은 알을 가져가죠. 근데 암탉은 계속 알을 낳습니다. 왜? 나는 알을 낳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낳나? 또 낳고 하는 거죠. 근데 양계장은 어떻게 해주나요? 항상 온도도 일정하고 먹이도 많이 주죠. 그럼 아까 전에 박새가 왜 60, 70개 정도냐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하루에 하나씩 낳는다고 했을 때 60개, 70개 정도가 되면은 여름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번식기가 아니니까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새들도 충분히 알을 많이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새끼를 다 키운 다음에 다가올 겨울철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생존을 위해서 즉 우리 사람이 여러분 이제 부모님도 많이 계시지만 자녀분들이 독립하거나 혹은 결혼할 적에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주는 게 아니죠. 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이제 노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자녀 계획을 할 적에도 직장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처럼 새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둥지도 있는 거지만 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서식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들 특히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아파트 시세에 민감하잖아요. 신도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디가 대장주냐 어디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키높이 들어가서 비슷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도 일단 얘네들도 똑같이 좋은 데를 먼저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좋은 데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고르게 이제 살게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있는 곳에 많이 모여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새들도 좋은 입지를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최영석 박사님이 갈매기 구분 얘기했었던 이제 괭이갈매기고요. 저는 이제 석사 때 괭이갈매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홍도에 있는 홍도라는 섬이 통영 아래쪽에 있는데 그 집단 번식지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곳인 거고 보는 것처럼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석사 때 얘를 연구하기 잘했다 싶은 거는 정말 널린 게 샘플입니다. 여기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둥지거든요. 바닥에 걸려 있으니까 그냥 걸어가면서 주워 담아도 알부터 새끼부터 측정할 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예전에 관사터였던 곳에 이제 텐트 치고 한 2, 3개월씩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생활을 했었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바다새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번식이라는 거를 하나 꼭 기억하고 이따가 풍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집단 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하지만 포식자로부터 공동 대응할 수도 있고요. 먹이를 찾을 적에도 내가 새로운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동료들한테 어디가 좋대 이런 정보를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집단 번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당히 싸납죠. 뭐 새끼들도 자기 영역 들어오면 막 가차없이 물어 죽이기도 하고 뭐 집어 삼키기도 합니다. 얘는 잡식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사는 곳이 이 홍도의 섬을 보면은 위쪽에는 약간 이게 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벽 지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초지하고 절벽 두 곳에서 이제 많이 사는데 둘 중에 바다새들한테는 어디가 좋은 장소일까요? 왜요? 왜 절벽이죠? 그쵸. 바로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요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제 해운대 앞에 갑자기 나타났었던 이제 멸치떼를 이제 신기해 찍은 거거든요. 이 절벽에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절벽에는 그 육상 포식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연적인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반대로 이 육상 위쪽 초지인 경우는요. 포식자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뭐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죠. 바다를 내가 떠야지만. 그래서 일단은 섬에 오면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절벽 지역부터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초지 쪽으로 오는 이러한 전략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새들과 관련돼서 생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은 결국 생물들은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 사람만이 뭔가 특별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얘네들도 치열한 생존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부분 시설이 이런 특히 새들, 두유물대 새들한테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이제 더 포커싱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풍력 발전이 일단은 두유물대새를 떠나서 새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봤을 때요. 크게 세 가지를 놓게 되는데 와서 부딪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가장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풍력단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얘는 이제 우회하는 거도 되기도 하지만 아예 그냥 장벽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루트로 멀리 돌아가게 되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꼭 이 해상풍력 발전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실습도 하실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할 적에 뭐가 문제예요? 어떤 게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들 얘기가 그거예요. 아, 풍력 발전 오면은 새랑 부딪힙니다. 아, 새들이 딴 데로 떠나요. 그래서 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듣는 다른 사업자라든가 혹은 이제 풍력을 만드는 개발하는 뭐 엔지니어라든가 뭐 이런 쪽 소위 자연환경에 아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괜찮을 건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뭐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요것들은 다 원인이 돼요. 풍력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영향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실제 해줘야 되는 거는 그래서 얘네들 수가 유지가 되는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가 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천 앞에 풍력 발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새들이 세계유산도 됐고 많은 새들이 오거든요. 그럼 발전기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즉 그래서 새들이 줄어들 것인지 딴 데 갈 것인지 아니면 부딪혀서 많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보다는 다른 곳에 좀 문제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위험해요, 부딪혀요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항공 노선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원래 이렇게 다녔던 건데 전쟁이라는 거가 생겨가지고 우회가 됐잖아요. 딱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아 전쟁 때문에 우회가 됐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우회가 된 걸로 끈 게 아니라 그래서 요새 특히나 이란 이라크 전쟁까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우회하는 것도 더 늘어났고 더 실질적인 거는 항공료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잡혀있는 올해 해외 출장이 아직 3건이 남아있는데, 4개구나. 항공력 때문에 지금 무지무지 걱정이 되고 있군요. 하나는 또 이란 옆에 전쟁터까지 가야 되는데, 네, 무시하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은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풍력 발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부딪히거나 우회하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개체수가 늘거나 유지가 된다는 이 결과가 생기는데, 공항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러우라든가 이런 전쟁 때문에 돌아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은 뭐냐요? 추가 연료비도 발생하고 비행시간 늘어가고 항공요금도 늘어나고 기체 노후도 가속화가 되고 등등등이다 라고 하는 영향 때문에 그래서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인만 혹은 영향만 얘기하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새로 갖고 와 보면은요, 결국은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를 새들이 특히 이제 이용을 함에 있어서 도해물대새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간기착지로 이용을 하죠. 근데 이제 뿔제비가미기라든가 아니면은 괴잉가미기 등등의 많은 바다새들은 번식지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월동하는 새들도 많이 오게 되죠. 결국은 우리나라는 번식지, 중간기착지, 월동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네들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있는 거에 의해서의 최종적인 생물의 목적, 즉 아까 전에 셀렉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의 선택을 한다. 왜? 가장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학술적으로는 적합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적에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어느 타이밍에 사고 어느 타이밍에 파는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얘네도 결정을 하는데, 번식지인 곳에서의 가장 큰 이익의 목적은 번식 성공입니다. 그래서 번식 성공이 늘어나는지 유지가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를 이 풍력 싸움 때문에 바뀌는 걸 우리가 봐줘야 되고요. 중간기착지인 경우는 뭐가 될까요? 번식지로 가거나 월동지로 이동을 하는 거죠. 즉 중간기착지에서의 목적, 즉 가장 최고의 이득은 뭐냐면요, 이주를 잘 성공하는지 아니면 이주 성공하는 거가 잘 유지되고 지속되는지 혹은 감소되는지를 가지고 이 풍력 때문에 얘네들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월동지도 마찬가지예요. 월동했다가 끝나고 나면은 어디로 가나요? 번식지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똑같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풍력이라는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영향이 있어도 되지만,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가지고 얘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번식지에 대해서는 다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부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번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중간기착지라든가 월동지와 관련돼서는 이상하리만큼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이제 멸종위기종과 관련돼서 이제 회의를 갔었었는데, 기후부 담당자가 딱 얘기하는 것이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기후부에서는 기후부 해수부 마찬가지지만 멸종위기종 또는 해양보호생물 등이 있으면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새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뭐 뜸보기부터 아니면 되게 중요한 애들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얘네들이 예산 때문에 다 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번식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보호지역 지정하는 거는 알겠는데 중간기착하고 월동하는 새들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겨울철에 월동하러 오는 새들하고 중간기착할 때 통과하는, 대표적으로 뭐 알락거리버도요. 중간기착 하잖아요. 얘네들 우리나라 잠깐 왔다가 떠났는데 보호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놓고 해지하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애들은 1등급으로 자정하고 국제사회가 중요하던 애들은 등급을 낮추든가 관찰종으로 하든가 하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공식적인 거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이 이야기를 거기서 또 한참 해줬었거든요. 뭐냐면은 중간기착, 그러니까 마치 번식지는 되게 중요하고 중간기착지랑 월동지는 덜 중요한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요, 최근에 이제 그 동해안에 혼액 때문에 바다 새들이 많이 죽었었잖아요. 그 물에 잡혀가지고 좀 언론도 그렇고 뭐 이슈가 됐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번식하는 이런 바다새우리라든가 얘네들이 주로 번식하는 데가 미국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마블 뮤렛이라고 하는 이제 걔네들은 가끔 오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원앙처럼 나무 꼭대기에서 번식을 합니다. 참고로 그 나무가 거의 한 3m 이상 막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월동하러 오는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힘들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서 번식 성공률 다 높여서 수를 높여놨더니 겨울철에 대한민국 가서 다 죽고 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번식지만 중요하고 나머지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하다가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리고 그게 학술적으로도 맞아 떨어지는 게 번식과 중간기차가 겨울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 생태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이제 연구됐던 거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뭐 흙고리바다 이런 도요물대 새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훨씬 더 그 서식지 변화가 생겼었을 때 얘네들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보면은 결론은 이 오렌지색인 중간 기착지에서의 변화폭이 클수록 개체수가 많이 감소한다라는 거가 영향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호주, 우리나라, 그리고 얘네들이 번식하는 이제 몽골, 러시아 지역 세 군데가 다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EAFP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이 되고 있던 부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도요물대새인 경우에 해상풍력 발전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 기착지로서의 역할이 훼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두 국가 혹은 EAFP 상에 있는 이 국가들의 보전 노력에다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호주 월동지인 도요물대새인 월동지인 호주에서 얘네들을 월동하기 위해서 10년간 뭐 예를 들어서 한 50조의 돈을 들여서 보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간기착지에 와서 얘네들이 한 절반 정도가 죽은 거예요. 해상풍력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호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국제소송을 건다? 줘야죠. 네,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됩니다. 왜냐면은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어떤 좀 돈과 관련돼서의 거래라든가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건 이제 다른 이야기에서 길게 가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탄소와 관련돼서 이 탄소 양에 대해서 배출하고 하는 거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과 관련돼서도 이제는 어떤 화폐화가 돼서 그거를 거래하는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국제사회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 중간기척지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를 실제 이제 KI에서 이제 그 환경영향 평가 관련된, 그러니까 해상풍력 관련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는요, 갈매기를, 괭이갈매기를 비롯해서 도요물대 새들한테 이제 위치 추적기라는 거를 달아줍니다. 위치 추적기가 뭐냐면은 조그마한 지우개 정도 크기예요.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리모트 컨트롤의 반도 안 되는 요 윗부분만 되는 요 작은 크기인 거고, 얘네들이 이제 새들의 몸무게의 5% 이하 정도면 영향이 없다라는 거는 학술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한 2, 3%로 되게 최대한 최소화를 했고, 여기 나오는 뭐 알락꼬리 마도이라든가 뭐 객과 이런 애들한테 달아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추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지역을 얘네들이 핵심적으로 이용을 진짜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분석을 했고, 그거를 행동권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권 분석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값을 나타내거든요. 10%에서 95, 100%까지 수치를 나타내는데 100%라고 하는 경우는 소위 말해서 새들이 다녔던 모든 지점들을 다 포괄하는 게 100%.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지역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과 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당하신다, 아니면 학생들인 분들은 집하고 학교를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집하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발자국이 찍히겠죠? 그러다가 가끔 뭐 마트도 들린다거나 친구 만난다는 거 하면은 드문드문 점이 찍히겠죠. 그럴 때 가장 많이 빈번하게 핵심적으로 이용하는 거를 이제 숫자가 작은 10%, 20% 이렇게 가는데, 보통 저기 있는 숫자, 즉 행동권이 50%, 즉 0에서 1%에서부터 50% 지역에 속하잖아요. 얘는 다른 국가에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독일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랬었을 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50은 약간 이 오렌지, 살색, 약간 노란색 정도로 나타내는데 이 정도 범위가 50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얼마 아닌 애가 아니라 이 전체를 다 서천 이쪽을 다 이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한 마리의 케이스의 사례입니다. 이 정도 공간을 핵심적인 지역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은 얼마 안 하네가 되지만 중간기착지에서 와서 새들은 뭘 하죠? 네, 도착할 때 쓰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떠나야죠. 근데 중간기착지 와가지고서 막 돌아다닐까요? 굳이 안 하죠. 관광하러 온 건 아닌 거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들리면은 철저하게 에너지를 확보하고 씻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결과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갯벌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당연히 여기를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얘네들이 어떠한 비행 고도로 이동을 하는지. 이 개체인 경우는 최대 고도가 저희가 기록된 게 1500m 정도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했고요. 이 안에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찍혀 있는데 조금 더 얘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먼저 봄철에 북상할 때입니다. 그래서 월동지에서 이제 중간기착지 우리나라로 들어올 적에는요. 높은 고도로 들어오다가 영해를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고도를 딱 낮춥니다. 그래서 100m 이하 고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기착지 지역으로 오게 되고요. 또 반대로 이제 중간기착을 끝낸 다음에 번식지로 올라갈 때에는 서서히 가다가 이제 영해를 넘어서부터 고도를 높여서 날아가게 됩니다. 당연하죠. 요쯤에서 약간 떨어져서 됐던 부분은 아마 북한 쪽 통과해가지고서 남한 북쪽에 올라갔을 때가 지역이 보여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새들 입장에서는 비행 고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갑니다. 특정 고도 이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상풍력 발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풍력 발전이 설치가 되면은요, 어떤 평가서에 어떤 식으로 내용이 오면은 발전기 블레이더가 있죠. 그 밑에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발전기 블레이더가 돌아가면은 요 기둥 아래는 요 돌아가는 거랑 피해 있잖아요. 새들이 요 사이로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이거는 새를 모르고 정확히 사람의 관점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대한 자료가 외국에서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저 갭으로 다니기 때문에 에어갭이라고 영어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가 아니라 에어갭으로 다니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가 커지면은 저 에어갭의 사이즈가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충돌 위험이 살짝 감소될 수 있다 정도예요. 없다가 아니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식이 돼서 뭐 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그림 만들어 놓고 새들은 다닌다. 그냥 쉽게 말해서 100m, 200m 이하는 새들이 부딪히는 영역이다라고 그냥 해야지 뭐 얼마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자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다른 건 이제 아까는 봄철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내려오는 거는 어떨까? 비슷합니다. 번식지에서 우리나라 올 적에도 높은 고도로 오다가 뚝 떨어져서 낮은 고도로 다니고요. 중간기착에서 월동지로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로 영해쯤 가면서 높이 올라가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 즉 우리나라 와서는 고도가 낮지만 철저하게 낮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제 여기서 아마 쌍안경으로 관찰하다 보면은 높이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또 수면 근처에 있거든요. 얘는 당연하죠. 우리가 조사하는 타이밍이 뭔가요? 물때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물때 맞춰서 어쩌게 얘네들은 날아다니는 걸 할까요? 먹이 먹는 데 집중을 할까요? 먹이 먹는 데 집중을 하니까 높이 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단편적인 걸 갖고 일반화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건 이제 경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절대적인 경로는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와서 평가서 검토를 할 적에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비행 경로라는 거를 딱 그리잖아요. 뭐 어떤 얘기를 하냐. 만약에 경로가 있을 때 풍력 사업자가 만약에 여기다가 개발을 합니다. 좀 하는 얘기가 우리의 사업지는 비행 경로 옆에 있다. 네, 비행 경로랑 겹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다 경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그런 자료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유구도에서 부착한 알락거리 마대로가 이렇게 평택 쪽으로 올라가서 아산 평택 고 지점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한반도 안을 관통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돌아 내려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여기서 곧바로 동해안으로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에 살고 있는데 이제 세종 하늘 위로도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 네,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결국 한반도라는 거를 전체를 다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내려올 쪽에도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와가지고서 같은 루트로 오기도 하지만
북한 쪽에서 통과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안라인에 따라서 오는 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내려갈 적에도 비슷하게 많은 루트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띠뿌리도의 경우도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아까 보였던 것처럼 핵심적인 지역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얘는 특히 이 개체였던 경우는 비행고도가 상당히 높이 갑니다. 3,000m가 넘어갔죠. 그리고 통과하는 패턴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륙 안쪽을 통과해서 가는 경로들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서, 결국은 도요물대새는요, 바다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통과할 적에는 육지도 다 이용을 해서 통과를 하고 있다. 그 수많은 애들 중에 우리는 고작 몇 마리에 대한 경로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이러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지금은 우리나라에 와서 중간 기착을 할 적에 어디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특히 갯벌을 중심으로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한반도로 들어올 적에 얘네들이 비행 고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 건지에 대한 설명,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요, 그냥 이런 정도의 일반 현황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행동권, 이동 경로 이런 내용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동에 성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잘 날아가고 돌아왔구나 하는 성공을 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풍력 발전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이 이동 성공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동 성공의 변화가 번식지, 월동지에 있는 개체군이라든가 거기 있는 생물 군집들의 변화가 생길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이 사업에 대한 도요물대새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거 있으면은 얘네들 영향이 있을 거야, 부딪힐 거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전과 같은 이러한 풍력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요물대새의 개체군이나 생존에 이런 걸 영향을 주는 건지가 필요하다라는 정보까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거 관련돼서 어떻게 평가 항목이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해상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마 환경영향 평가서인 경우 대부분의 사업들인 경우는 풍력 사업이 이제 그러니까 환경영향 단계에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주어진 지자체의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지역에서 평가서를 공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가 끝나게 되면은 기후부에서 운영하는 EISS,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온라인에 들어가서 평가서들이 다 공개가 되고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도 공개가 돼서, 어떻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해상풍력 발전인 경우는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건만 빼고요. 네. 왜 그런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이제 풍력 재생에너지도 되게 민감하다 해서, 참고로 그 전까지 비공개되는 경우는요, 어떤 사업들이었냐면은 첫 번째 군사.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미사일 기지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위치들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안보 때문에 당연히 누구라도 동의하잖아요. 사드 예전에 나왔을 때 그 사드 위치, 위치 배치, 심지어는 저희가 평가하는 것 중에 어디 군사 지역에 훈련 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도서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심지어 평가서 자체를 군부대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보고서마다 평가서마다 다 넘버링하고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다시 수거해가는 만큼 이런 거는 저희도 충분히 보완성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해상풍력인데 굳이 왜? 라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사업과 상관없이 이러한 환경영향 평가서에 있어서의 조류를 조사하는 항목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가 이제 조류 항목인데, 조류는 주요 종과 일반 종을 나누어서 구별하고, 특히나 이제 멸종위기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요 종으로 해서 종목록을 작성을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하는 특성이라든가 분포도, 개체군, 이동 경로, 서식 환경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조사하는 거는 광역 조사하고, 현지 조사, 현황 조사, 영향 예측, 저감 방안을 수립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필요한 거 조사를 다 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집단 번식지도 있거든요. 아까 전에 갈매기했던 것처럼 백록과 조류 등 해안과 섬은 갈매기과 조류, 그리고 가마오치,
뭐와 같은 조류 등은 확인되면은 조사를 해라. 그리고 집단 번식지는 관련 종과 개체수, 휴식 지역의 조사를 포함한다. 내용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동조류인 경우는 이제 어디가 집단 번식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 조류군의 어떤 생물 다양성, 무점도, 종다양독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사는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유물대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유부도에서. 그러면은 한 낮 1시쯤 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죠. 그리고 새 없네? 이러고 돌아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뭐 딴 데도 비슷하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검토 의견에 쓰죠. 물때는 맞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평가서에는 우리가 조사하러 갔었다 날짜만 적거든요. 그럼 저희는 뒤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이제 고속도로 통행 시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맥으로 제출한 영수증 이거 다 뒤져가지고 그 시간까지 파악을 하고요. 이 사람이 여기에 도착을 해서 몇 시에 톨게이트를 통과를 했고 어느 편의점에서 무엇을 식당에서 밥을 먹은 영수증의 시간 그리고 조사에 대한 범위 돌아가는 톨게이트 시간을 다 본 다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까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당신들이 적정한 시간을 안 했으니까 조사 다시 해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예전에 그 하나 하천 사업 여기 서천을 포함해서 몇 군데 하천과 관련돼서 이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4개 하천 조사를 한 게 평가서가 우연히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따로따로 들어왔었으면 확인하지 못했을 텐데 4개의 평가서가 들어왔고 동시에 검토를 하는데 조사 날짜라든가 시간을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한 하천당 1시간 반 조사하고 돌아갔더라고요. 하루에 4개 하천을. 차 타고 돌았더라고요. 관광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들을 다 하기보다는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조사에 대한 범위, 시기들은 제가 이제 자료들을 미리 드렸었기 때문에 뭐 조류는 이동성이 큰 종이어서 계절 조사 필요하고 뭐 이런 텃세 뭐 등등 조사를 해야 된다, 뭐 1회 이상 조사를 해야 되고 등등을 합니다. 정리하면은 현황 파악이라는 것을 하기에는 실제 조사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평가서상에 있어서는 되게 부족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류 연구를 해봐서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환경영향 평가서에서의 조류를 포함한 생물들의 조사는 솔직히 4계절도 작은 거거든요. 어떻게 4번 조사하고 판단을 하네요. 근데 이 4계절에 대한 거가 초창기에 환경평가 제도가 만들어졌었을 때에는 4계절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보통 2계절 정도만 하고요. 좀 민감한 지역이 있을 때는 추가 조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키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과도한가 진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 평가서 작성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사업비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도 조사를 되게 얼마 안 시키고 조사 범위마저도 보는 것처럼 면적 사업이라든가 이제 보통 개발 사업을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면 사업, 하나는 선형 사업으로 나누거든요. 면 사업은 도시 개발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하는 거고요. 선 사업은 도로나 철도 이렇게 선형으로 된 것들을 하는데 그냥 그 주변으로부터 얼마 이내까지 해가지고서 조사하는 식으로 시키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뭐 조사 방법들은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문헌도 찾아야 되고 뭐 조사할 적에도 실제 서식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져왔던 거는 서식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라고 제시는 되어 있지만 읽어보셔서 보시면은 정말 가능할까예요. 첫 번째는 뭐 성조가 둥지 또는 둥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3회 이상 출입하는 것을 관찰해라. 아까 그렇게 1시간 훅 지나가는데 저거를 하냐는 거죠. 뭐 포란 또는 품고 있는 것을 관찰했냐 이런 행동들을 쭉 하라는데 결과적으로 형식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설사 이렇게 있는 것 중에 한두 개를 확인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번식이 있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번식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번식해서 어떻게 거기가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영향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영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번식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사업한 다음에 번식에 영향이 없도록 할게. 또는 번식기 때 피해서 할게. 또는 새들인 경우는요. 번식할 때 피해서 공사를 할 거고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활동 범위가 넓은 새들은 다른 지역으로 공사 안 하는 지역으로 날아갔다가 공사가 끝나면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작성을 해옵니다. 그리고 뭐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생물 다양성 평가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수 이야기를 하지만요. 이 또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현황만을 얘기해 주는 거지 사업에 대한 영향 예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평가서 작성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제가 해상풍력은 아까처럼 찾아봤더니 비공개예요. 그러다가 공개된 거 뭐가 있을까라고 쫙 찾아봤더니 가급적이면은 이 근처에 있는 거를 해봤더니만 떡하니 새만금 공항이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 혼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국가에서 민감한 사업을 공개된 장소에 검토위원 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공개된 거를 보여줄 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공개된 거는 여기가 군사지역 때문에 가린 거고요. 참고로 새만금을 가져온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 또한도 되게 허술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환경영향 평가서 중에는 새만금 공항에 대한 평가서가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새를 포함한 동물들에 대한 조사인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상 포유류라든가 뭐 다른 분류군들은 딱 4번 하고 끝나요. 1차, 2차라고 나름 구별을 해놨지만 뭐 10월에 한 번 하고 나서 여름에 한 번 하죠. 그나마 새만금은 새가 많아서 민감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만큼 조사를 한 겁니다. 상당히 불만이 많죠. 네, 이렇게 많이 시켰다고. 그리고 이제 환경영향 제도는 아시겠지만 환경영향 평가서 하기 전에 큰 틀에서는 뭐 전략평가, 환경영향 평가, 뭐 작은 사업인 경우는 소금영향 평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조사를 하게 됐고 이 사업계 특히 이제 이 공항 사업과 관련돼서는 유일하게 이 조사 범위가 13km 범위를 합니다. 보통 사업들인 경우는요, 달러에 뭐 한 1, 2km, 뭐 3km, 5km도 되게 많다라고 해요. 근데 얘는 왜 그러냐면은 항공기 조류 충돌이 발생하는 범위가 13km거든요. 이건 국제기구에서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가 90% 이상 많이 발생하는 게 공항 반경 13km다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조사 범위가 저렇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공항의 입장인 거고 새들의 입장인 13km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시기에 따라서 이동 경로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그 조사 범위들, 시간에 대한 경로들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언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라고 평가서에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무던 조사들 자료들도 여기가 또 열심히 수집을 했어요. 새만금은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고 계실 게 새만금을 관리하는 데는 과거에 새만금 유역청, 지금은 전북지방환경청이라고 전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새만금 지역을 1km by 1km의 격자로 다 쪼갭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 뭐 물고기, 뭐 여러 가지 조사 사업들 하고 있고 그 보고서는 기후부, 환경부 디지털 홈페이지에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다 위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더니 이제 출연 횟수들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종별로도 이렇게 위치를 다 점점점 나타냈고요. 그 횟수 시간까지도 평가서에다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가 의미하는 바는요. 이 결과, 이 왼쪽에 있는 표하고 이 점들을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과만 보면은. 이게 어떤 이 공항이라는 개발 사업, 공항이 됐던 아니면은 이 비공개라는 위치들, 새로이 공항이 만들어지니까 요 위치거든요. 이게를 공항이라고도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풍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풍력 발전이 여기가 만들어지는데 새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게 점으로 쭈르르 나타냈어요. 이거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지역은 새가 많은 데죠. 네, 여기서 새 많다라는 거를 여기 나타내주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곳.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개체수까지 친절하게 조사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나오죠. 네, 이거를 가지고 나서 영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여기는 그냥 새 많은데를 이미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D와 같은 행동권 분석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뭐 빨갛게 나오죠. 이 주변 자체는 새들이 많이 다니고 많은 빈도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멸종위기 종들을 또 표시를 합니다. 되게 신기한 거는 일반 종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멸종위기 종은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여기 보면은 멸종위기 종들도 이렇게 수룩하게 점으로 찍힙니다. 아까 봤던 거가 멸종위기 종인지 일반 종에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류에 미치는 영향이라 그래가지고 서식지와 뭐 각각 주요 여기 보시는 금강하고 옥녀저수지, 옥녀봉 이런 지역들 여러분들 조사 가셔서 다 보는 지역들이잖아요. 새 많이 오는데 거기 지역에서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 영향인가? 여기는 이제 공항이기 때문에 뭐 조류 충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보면은
새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그냥 해석을 해놨어요. 결론 그냥 평가서 자체가 새 많다라고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도유물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거를 이쪽 서천을 포함한 유부도를 이야기를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천개법 이러이런 차세들이 미치는 영향은 13km 이런 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측했다. 그리고 2014년에서 14년까지 내용들을 쭉 이 지역을 분포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분포가 물대의 변화에 따라 이동 분포가 달라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예측해야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저거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은 태어나서 8살 되면은 초등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입학하거나 취업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현지조사도 비슷하게 또 똑같은 식으로 가죠. 이제 해수부 나한테 연합지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은 여기 보면은 뭐 도유물대새들은 장거리 이동해서 번식지 이런 데를 이제 번식지가 반드시 필요한 분류군이다. 뭐 이거는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서 뭐 많은 2배 이상 남하하는 가을철에는 북상하는 봄철에서 뭐 2배 이상으로 보고가 됐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현황들과 내용들을 했는데 절대로 이 사업 때문에 어떻다 이런 것들도 없고요. 예측이라는 것도 아까 전에 더 나아가서 정말 양보해서 물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 분포가 달라지는 것으로 예측됐다라고 하면은 그 예측되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리고 예측되는 모델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담겨져 와야 되는 거죠. 자, 환경영향 평가서는 새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수질도 있고요, 대기질도 있고요,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질인 경우를 들어가면은요, 어떤 것들을 예측을 하냐면은, 자, 어떤 오염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수질이 오염되는 거가 얼마만큼 확산이 되는지,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을 하면은 기둥을 때립니다. 그럼 안에 있는 부유사가 떠오르죠. 즉 모래가 떠올라서 물이 혼탁해지거든요. 그 혼탁되는 물이 어디까지 퍼져나갈 것이고 다시 언제쯤 회복이 될 것인지를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정확한지 아닌지까지 판단을 하고요. 공장을 만들 적에 대기를 오염시킨다. 그 오염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어디까지 퍼져나가고 어디까지 올 것인지도 예측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측 모델을 다 하는데 유난히 동식물에 있어서 특히 새와 같은 데서 이렇게 말로 때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면은 검토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과학들이 실제 외국에서 어떻게 평가서처럼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탐문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뭐 기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어느 지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